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황금률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못 오신 분도 있고 또 오셨어도 다 기억을 못 하셔서 전반부에 지난주 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오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해라. 남에게 귀중 여김 받고 싶으면 남도 귀중 여기고, 남에게 배려받고 싶으면 남에게 먼저 배려하고, 남에게 감사하다 소리를 듣고 싶으면 먼저 감사하다고 인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황금률, 골든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가정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또 골든룰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는 언제나 상대적으로 살아갑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누가 항상 100% 잘하고 누가 100% 못하고 없습니다. 서로 간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이든 또 성도들 간이든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줄 줄 알고 사랑해 줄 줄 알아야 관계가 되는데, 특별히 부부간의 인생관계에 가장 중요한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것이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일까요? 행복일까요? 성공일까요? 사실은 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함께 얻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관계를 잘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한문도 서로 기대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그렇죠? 릴레이션십, 관계. 우리는 지식은 발전시켜 주었지만 관계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이 우리 교육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또 다른 말로 더 한다고 하면 물질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면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맺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극이 우리에게 오고 거기에 대해 내가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극은 외부로부터 오는데 내가 조절할 수 없어요. 생각지 않은 게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은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결정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할 땐 긍정적으로 역사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적절하게 반응해야 관계가 바로 되고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깊은 죄성과 그로 인한 상처와 문화가 우리를 묶고 있어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적당한 반응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데도 부정적인 반응을 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와 문화를 심어준 사람이 놀라웠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그런 상처를 주고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르신들도 여러분이 자랄 때 주었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상처받은 것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죠? 그 부모님 중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에 대한 상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영향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정에서 가장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도자에 따라서 가정 전체가 좌지우지되고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인데, 지도자인 아버지가 잘못해서 오는 상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죄의 섭에서만 자유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 있는 상처, 그 아픔, 억눌려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꼭 죄에서만 자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면에서 우리가 억눌려 있고 매어지게 되고 또 중독되어지고 해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하면 자유케 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북한이 억눌려 있는 것 풀어주시는 것도 주님이 역사하시길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또 나만의 잘 사는 사람들도 욕심에 매여 있고 탐욕에 매여 있고 쾌락에 매여 있는 것, 그것에서부터 자유화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역시도 우리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로가 내 안의 상처와 문화, 그리고 상대방에 있는 상처와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인생을 30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 30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30대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뭔가를 해놓고 이제는 사회에서 일할 그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때는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대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들입니다. 두 번째 30년은 준비한 것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게 한 30년입니다. 나이 60쯤 되면 이제 은퇴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삶,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통합해서 멋진 유산을 남기고 사회에 남기고 떠나갈 준비하는 기간이 마지막 30입니다. 여기 중에는 처음 30년 기간에 있는 분도 있고 중간 30년 기간에 있는 분도 있고 저같이 마지막 30년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바로 이 첫 30년의 배경은 가정과 학교입니다. 두 번째 30년의 기간은 가정과 직장입니다. 그래서 직장이 중요해요. 세 번째 30년 동안은 가정과 사회입니다. 우리 활동무자가 학교에서 직장으로 사회로 옮겨져 가지만 계속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소위 말하는 인생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든지 산악에 올라가든지 그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가더라도 다시 와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나아가는 베이스 캠프. 가정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 생활도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우셨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고 천국을 맛보도록 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클라이맥스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가정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따지지 않고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잘못한 거 덮어주고 대신 그 아픔을 짊어지고 어떤 잘못이 있어도 그를 용납하고 덮고 나갈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정이든 교회든 생명 공동체를 선악을 알게 하고 따지고 싸우고 분열하고 죽이는데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사회적으로 보면 국가의 심장입니다. 그러기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해서 사회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개인은 태어나서 반드시 사회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은 인생의 베이스 캠프인데 베이스 캠프를 잃어버리면 작전과 전술에 성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3살 때쯤 되면 벌써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잡혀지는데 그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년 비행에 문제가 있다. 그 부모님 문제입니다. 누가 문제가 아니고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여러분, 바로 그 부모님들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문제 있는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부족한 점도 있고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관계 속에서 사람은 기본 신뢰를 배우며 대인관계의 주춧돌을 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깨어지든지 부모님이 안 계시든지 또는 어렸을 때 버림받았든지 했던 그런 아픔들을 채울 길이 없을 때 어디서 채울 수 있냐면 확대된 가정인 교회에서 그것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붕괴되는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의 리더십 부재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역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더 팩터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테판 폴터가 말한 것으로 아버지의 직업윤리, 삶의 태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에 대한 기억 등이 자녀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가정의 두 번째 붕괴가 되는 것은 무지다.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남편이 아내를 모르고 아내가 남편을 모르고 남자가 여자를 모르고 여자가 남자를 모르고 너무 모르고 그저 그냥 막 살아가고 있다. 이게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보면 결혼식 준비를 하지 결혼 준비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결혼식 준비를 하래요. 요즘 부모님들을 보면요, 결혼식 준비하는 거 아주 쉬워요. 젊은 사람들이 다 해요. 돈만 주면 돼요. 하지만 뭐 혼수고 뭐고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돈 주면 다 돼요. 간단해요. 근데 정작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부부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게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게 뭔지에 대한 가르침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붕괴의 세 번째 원인은 이기심입니다.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배우자를 골라도 저 사람 고르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까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둘이 이민 앞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집, 권세 있는 집, 저 사람 얻으면 출세할 수 있는 집, 이런 것 따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결혼, 혼과 혼이 만나는 것,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것, 각각 살던 두 사람이 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되어지는데 너무 이기적으로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결혼을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이 늘 있습니다. 즉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 생명 공동체, 천국을 누리는 가정, 천국을 누리는 교회를 파괴해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우는 이 선악 공동체로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첫째로 가족에 헌신해야 합니다. 좀 크게 하십시오. 가족에 헌신해야 합니다. 가족에 헌신하려고 하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우선이라고 하면 가정에서는 어떤 우선순위가 필요하냐? 코카콜라 회장인 더글라스 테프트라고 하는 분이 어느 해 신년사에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 던져가지고 한 5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돌리는 사람 있죠? 저글링 한다고 그러죠? 인생은 5개 공을 돌리는 저글링 게임과 같다. 그 공은 일, 가정, 친구, 건강, 영혼이라는 것이다. 삶의 중요한 5가지 요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공 중에 하나는 곰으로 되어 있어서 떨어뜨려도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데 나머지 4개는 한 번 부서지면 깨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유리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공으로 된 것은 떨어뜨릴지라도 다시 튀어오르기 때문에 다시 잡으면 되지만 유리로 된 공은 떨어뜨리면 깨지고 상처나고 원상복귀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으로 된 공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일이라는 공은 안 떨어뜨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돈 버는 게 중요해요. 사업이 중요해요. 가정은 뒷전에 두고 사업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일은 잘못되면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정은 깨어지면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한테 봤어요. 이민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영어도 잘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잘 안 되죠. 인종차별도 있죠. 좋은 일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2짭, 3짭씩 찐다고 그래요. 여기서 일 끝내고 저희까지 또 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일구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애들이 다 삐뚤어졌어요. 가정을 너무 뒷전에 두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 여러분, 일이 중요합니다. 일만 잘 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정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고 가정을 뒷전에 놔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의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가정의 구성을 보면 3가지 체제가 있습니다. 부모님, 부부, 자녀. 여러분은 누가 제일 소중합니까? 효자들은 부모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자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다 틀렸습니다. 부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하세요. 부부가 제일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서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부부 일심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나라 남자들은 부모님에게도 초점을 두고 있어요. 아내들은 자식들에게도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것이 비성서적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초점을 맞추고 아내는 남편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내가 행복해야 시부모들이 행복합니다. 남편이 행복해야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부부가 하나 되어서 부모님도 섬기고 부부가 하나 되어서 자녀도 돌봐야 되지, 부부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만 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만 잘 받들으라고 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요, 제가 미국에서도 중매해 보면 소위 효자들한테는 잘 시집 안 가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꽤 괜찮은데 직장도 있고요. 했더니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무슨 얘기만 한국의 부모님인데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한대요. 아니, 자기가 남편이 돼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한국에다가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다 물어봐가지고 코치받아가 할 거냐고. 저 사람하고 하면은 마마보이 돼가지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다. 항상 부모님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젊은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부부가 우선이라고 할 거예요. 어른 여러분, 때로요, 자식을 키우고 결혼을 시켰는데 지네들끼리만 좋아하고 썩닥거리고 그러면 좀 섭섭한 거 있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네들이 잘 살아면 감사한 거예요. 지네들 잘 살아. 어떤 때요, 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요, 기껏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메리하고 상의해 봐야 된다고. 자기 부인, 우리 며느리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하니까. 근데 한편에서는 섭섭한데 한편에서 보면, 그래, 니네 부부가 합의가 돼야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문제가 없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 시어머니 누가 끼어드는 거 싫은 것처럼 자녀들도 그렇다면 인정해주고 그들이 부부끼리 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중심의 효도를 하게 되면 눈물이 마를 시간이 없어요. 한이 남습니다. 우리 여기 나이 많으신 60대 이상 되신 여자분들은요, 시어머니 시자만 들어도 머리가 떠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저도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직접 할머니를 만나보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왜 우리 엄마는 할머니에 대해서 저렇게 아픈 상처가 많을까? 그런 거예요. 부부 중심이 아니라 부모 중심으로 가면 대를 이어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하고 관계가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친정이 어려워서 도와주는 것 이해하지만 남편하고 함께 해야지, 남편이 싫어하는 거 억지로 하고 숨어서 하고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잘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친정 부모도 시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부부 중심에서 시작되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부부다. 이거 확실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어 갈 수 있고 굳건해 갈 수 있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처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킬 정도, 한 3, 4년 정도, 3살 버릇 8까지 갈 때는요, 엄마들은 아이한테 온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그때 남편은 아내에게 대해서 아이에게 관심하도록 좀 배려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때까지 우선순위는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관심하셔야 됩니다. 아기만 끼고 살으면 안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생, 고등학생 데리고 남편 놔두고 저 미국에 기러기 가족 되어서 유학 간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 애 키워가지고 무슨 영화를 본다고 남편 띄워놓고 젊은 나이에 미국에 혼자 가서 애 키우고 남편은 돈만 벌어다 주라고 합니까?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자식이 우선이 아니에요. 남편이 우선이에요. 남편 먼저 같이 살아야 돼요. 예. 자식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환경에서 그를 공부시키고 해야 되지만 남편을 제쳐놓고 자식 먼저 하는 것은 바람직한 우선순위가 잘 됐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정의 평화입니다. 가정의 평화는 부부의 평화입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자녀들의 어머니인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애들 있는 데서 부인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혹 자녀들이 엄마를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하는 것은 남편들이 엄마를 함부로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자녀들을 따끔하게 야단쳐야 돼요. 아내가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자녀의 아버지인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남편을 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아버지를 소중하게 여기고 권위 있게 여기고 그를 따르는, 그래서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잘 되어갈 수 있습니다. 대개 그런데 엄마들이 남편에게 속상한 거 자식들에게 다 털어놔요. 이건 자녀 교육상으로 보면 빵점이에요. 비록 여러분이 속상해도 남편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무시한다, 그래서 우리 엄마 못 살게 한다, 그런 인상이 주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라가거나 또 가정을 꾸리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이것들이 사회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지적 능력이 아니라 관계 맺는 능력입니다. 공부만 잘하고 맨날 1등만 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녀도 부모와 또 다른 관계를 잘 할 수 없다고 하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암기 잘하고 아는 것 많은 기계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관계를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은 너무 지식 위주, 아는 거 위주, 그런 것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생 성공률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지적 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이고 관계를 맺는 능력이 85%라고 하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며 배려할 줄 알고 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관계를 잘 맺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30년은 부부만 남습니다. 부부만 남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물론 한국에 와서 자녀들과 떨어져 있지만 이제 결혼해서 나면은요, 여기 은퇴하고 뭐 미국에 가든지 또 한국 미국 왔다 갔다 하든지 보면 이제 둘이 살아가야 돼요. 아내 여러분, 결국 끝까지 같이 살아갈 게 남편이에요. 자식 너무 믿지 마세요. 걔네들도 자기들끼리 살게 띄워주셔야 돼요. 남편 여러분, 평생 일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한테 점수를 미리미리 잘 따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일 다 끝나고 할 일 없을 때 부엌에 어슬렁거리고 들어갈 때 면박 안 받으시려면 평소에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 관계가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도 둘이 남은 30년 동안 살아가기에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연인이었다가 친구가 되어간다. 가장 친한 친구, 가장 허물없는 친구, 그게 부부이라는 것입니다. 노년 추운 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 오래 함께한 아내요 남편인 것입니다. 나이가 늙어지면 등허리가 가려운데 꼭 손이 안 닿는 데가 가렵습니다. 근데 이게 효자손 가지고 이제 긁는데 말을 붙여서 효자손이랬지, 사실은 누가 긁어줘야 제일 시원하냐면요, 아내가 긁어줘야 제일 시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나중에 서로 등허리 긁어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째로는 우리가 가정에 헌신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헌신해야 된다. 행복한 가정으로 해서.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의사소통을 잘해야 된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의사소통, 본문에 없는 얘기 중에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하고 얘기할 때 우물우물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얘기할 때 자꾸 입에다 손대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이 안 나가요. 말할 때는 입에 손 감으면 안 돼요. 빼고,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것이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누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선 태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 직장에서 누구하고 얘기할 때 우물우물 얘기하면 안 돼요. 똑똑히 얘기해야 돼요.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좀 천천히 하더라도. 그리고 말할 때 손 놓고 그렇게 우물우물 하면 안 돼요. 왜? 그 시선을 봐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좀 딴 얘기고요. 여러분, 특별히 사람이 서로 관계를 살아갈 때 서로 간의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같은 사람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30년 동안 각각 살아온 사람이 만나가지고 산다고 하루아침에 하나가 될까요? 아닙니다. 하루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약속하고 살기 시작하는 게 부부예요. 살다 보면요, 연애할 때하고 달리 얼마나 차이점들이, 다른 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들이 이루고 살다가 헤어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격 차이라 못 살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격 똑같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차이 납니다. 차이 나는 거 맞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성격 차이로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결혼 상대를 고를 때 남녀가 공통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성격을 본다고 합니다. 성격이 좋아서 배우자로 택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살아가면서 새빨간 거짓말 중에 하나는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한 말이에요. 좋아서 살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이해 안 했어요. 내 중심에서 그 사람을 맞춰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 생각하는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서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했는데 나 중심으로만 하다 보니까 저 사람 연애할 때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여자 문제, 저 남자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다른 사람하고 바꿔보면 어떨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에도 또 우리 주변에 재혼한 분들이 있는데 재혼이 일반적으로 초혼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즉, 바꿔봐야 별 수 없습니다. 잘 맞춰 사십시오. 바꾸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바꿀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그 남자 문제, 그 여자 문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 여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남자를 모르고 남자는 여자를 몰라요. 남자와 여자는 외계에서 온 사람처럼 서로가 구조나 생리나 사고방식이나 호르몬의 역할이나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히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종종 남자들은 성 차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남자들이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배적인 생각을 해옵니다. 그게 역사 속에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우월감 있는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아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쁘고 좋다는 게 아니라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요즘 의학이 발달하면서 남자의 뇌, 여자의 뇌를 찍어보면 뇌 구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호르몬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남자 호르몬의 특성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 호르몬의 특성은 관계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보면 똑같은 부모가 낳는데 남자아이들은 전쟁 놀이하고 칼싸움하고 총싸움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여자아이들은 소꿉장난하고 이런 거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 남자 여자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남자들은 성취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결과지향적인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든지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해요. 그런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관계지향적이에요.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것입니다. 중년이 들어서면 남자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 줄어들고 여자는 여성 호르몬 나오는 것이 줄어든답니다. 다시 말하면 중성이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좀 더 중년이 되면 공격적으로 남자처럼 돼가고 남자들은 점점 왜소해져 가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체 구조예요. 그 중년 이후에, 특별히 정년퇴직 이후에 삶의 패턴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취적으로 살았던 남자가 직장 나갈 데도 없고 집에서 할 일 없어가지고 부엌에 기웃기웃하는데 부엌은 여자 영역이기 때문에 왜 여기 기웃거리냐고 구박만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정체성의 혼란도 갖고 좌절도 갖고 나아가서는 우울증도 걸리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물에 있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해하며, 지금도 좀 말씀드렸지만요, 정체성에 대한 차이. 남자들은 성취 중심, 목표 중심, 결과 중심이에요. 과업지향적이에요. 내가 이만큼 이뤘다, 그걸 뽐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자들은요, 관계를 이어가고 그 과정에서도 아기자기하고 이런 것을 더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시각적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쁘다든지 뭐 이렇게 글래머하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눈에 보이기에 이쁜 것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청각지향적이고 촉각지향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의 코도 달라요. 남자들은 존경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지만 여자들은 배려해주고 관심해주고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섬세하게 해주는 것을 사랑받는다고 느끼는데, 사랑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밀감을 느끼는 차이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의 친밀감인데 부부 사이도 친밀감이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넘어서 한 60이 넘어서 황혼 이혼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황혼 이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 자녀를 결혼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이혼하고 한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이혼이 아니라 결혼 졸업식도 한다고 그러죠. 결혼 관계는 졸업 결혼이라고 합니까? 네? 졸혼. 네. 결혼은 그냥 있는데 각각 알아서 살고, 그러나 이혼은 하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그냥 알아서 사는 그런 것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가 친밀감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관심도 없고 친밀감도 없어졌어요. 이 친밀감은 세 가지 친밀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친밀감이고, 두 번째는 정서적인 친밀감이고, 세 번째는 성적인 친밀감입니다. 젊었을 때 부부들은 우정이라든지 성적인 요소를 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친밀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종종 우리가 부부간에 신앙의 문제 때문에 신앙이 안 맞아서 가치가 달라서 힘든 경우들도 많이 보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 끊임없는 갈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공간에 함께함으로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자들은요, 같이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공감이 돼야만 친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느끼는 게 달라요. 남자는 같이 있으면
친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자는요, 내 마음하고 감정이 느껴져야만 친하다고 느끼다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친밀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대화인데, 이 부부간의 대화를 인체로 말하면 동맥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화에 관해 얘기할 때 남자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자들은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내는 노골적으로 우리 남편은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 벽창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도대체 대화가 없습니다. 우리 남편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야 하고 불평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는 남편은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우리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남편은 말 안 해도 다 돼요.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행복이 넘치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관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화는 듣고 말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 남자들은 자기 할 얘기만 쪼르륵 하고 여자 하는 얘기를 안 들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잔소리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여자는 취미가 뭐냐면, 대화하는 성격이 뭐냐면 그냥 중요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쓰잘데 없어 보여도 그냥 제살제살 얘기하는 게 여자의 대화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싶어요. 그래야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우리 남편은 벽창호라는 얘기를 듣는 거고, 남자는 그런 얘기 안 들어도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공감이 가십니까? 여러분 남편하고 그러십니까? 그렇죠. 남편들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와서 가서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얘기해 줘도 관심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먼저 잘 들어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담을 하든지 뭐 하든지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들으려고 안 해요. 내가 자꾸 얘기하려고만 해요. 얘기하려고만 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은요, 교회 학교 선생님인데, 그때 제가 젊은 목사님인데 부서에 있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시라고 갔어요. 저녁에서 밥을 잘 먹고, 그리고 나서는요, 작심을 하고 남편에게, 목사님 놓고 디립다 얘기를 하는 거 한 2시간쯤 얘기를 했나 봐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더라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겁났어요.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저런 얘기하고 둘이 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이제 저 이혼하기로 작정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잘 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무슨 얘기만 하려면 남자가 말을 못하게 막아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계시니까 말 못하게는 안 할 거니까 대놓고 할 얘기 다 하고 헤어지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그 얘기를 2시간 동안 다 들어주고 보니까 우리 아내의 생각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했는데 잘 살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답답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2시간 동안 앉아드려 있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때로는요, 부부가 간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장로님 신방을 했는데요, 한 분은 딱 들어갔더니 제가 하실 말씀이 있으라고 하시라고, 제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기도 제목이든지 할 얘기 듣고 하겠다 그랬더니 딱 무릎 꿇고 4시간 동안을 자기 안에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4시간 들어드렸습니다. 또 다른 집에 갔는데 이분은 무릎 꿇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6시간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쌓인 얘기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대화가 안 된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들어드렸더니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우선 들어줘야 돼요. 아니, 여러분, 남편이 잘 얘기 안 하죠. 우선 남편이 하려고 하는 게 있으면 가로막지 말고, 그리고 아는 척 중간에 끼지 말고 하여튼 할 얘기 다 하게 들어주고 보시라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시간도 없는데 뭐 그런 얘기 다 일일이 그러고서 하고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날 잡아서 한번 들어줘 보십시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학교 수업을 할 때 여자들은 쇼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쇼핑하러 갈 수는 없으니까 방학 때, 다른 때는 없어요, 하루 딱 날 잡아주면 그날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괜찮아요. 쇼핑몰에 가서도 그저 몇 시간을 고르고 골랐다 놨다 입었다 벗었다 해도 그냥 참고 있어요. 사라고 해도 돼요. 저는 우리 집사 이거 좋아 그러면 사 그래요. 근데 못 사는 건 본인이에요. 왜? 사정은 자기가 다 알으니까. 근데 사지 말라 소리는 안 해요. 다 사라고 해요. 이게 일종의 뭐냐면 아이 쇼핑이라고 그러죠. 눈으로 보고 채워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한 학기에 한 번씩은 방학 때 날 잡아서 쇼핑몰에 가요. 다른 때 못 해주는 대신, 공부하느라고 못 된 대신 그날은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 여러분, 부인하고 쇼핑하러 가서 너무 지겹고 힘들죠. 빨리 사가지고 오면 되는데 뭐 이거 골랐다 놨다 또 했다 저기 가서 별것도 아닌데 그냥 빨리 사가지고 하죠. 그게 여자예요. 근데 남자는 탁 보고 그냥 돈 주고 얼른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시간이 돈인데 그 여자를 이해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은 못 하더라도 한 번쯤은 여자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내서 말 들어주듯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는 일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듣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맞장구 쳐서 들어줘야 합니다. 반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한편 내 편에서는요,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화할 때 영어로 하면 I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 있고 You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봅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당신은 왜 늦게 오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러냐고. 전화가 없냐고. 당신은 손도 없냐고. 그 You 메시지예요. 그럼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뭐 놀라고 그랬나? 당신 우리 가족이 일하느라고 그랬지. 싸우게 됩니다. You 메시지로 하면 상대방에게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이것을 I 메시지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늦게까지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해주고 소식도 안 해줘가지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내가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 중심의 I 메시지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었다고 얘기하면 그랬어 미안해 하는 얘기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대화법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근데 여자들이 상대방한테 비난하는 You 메시지로 하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게 아니라 반발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책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때서 하고 얼른 나오게 돼요. 비록 잘못했더라도 그런 거예요. 또 변명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런 대화하는데 말하는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공감하기를 원해요. 남자들은 감정적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사실과 정보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자들은 좀 비현실적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현실적이에요. 이런 차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욕구의 차이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는 존경을 받아야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지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해야 될 사랑은 존경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여자 청년들 어떤 남자를 골라야 되냐면 내가 그 사람의 결정하든지 그 사람의 인격이든지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갈 때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왜? 존경하는 게 아내의 본분인데 내가 존경할 만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그게 정말 삶을 바쳐서 사랑하고 같이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아이고 그냥 봐줘가면서 결혼하기도 어려운데 존경하는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쉬운가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자들은요, 조그만 거라도 관심하고 꽃 한 송이라도 사다 주고 생일 잊어버리지 않고
결혼기념일 잊어버리지 않고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이럴 때 날 사랑한다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자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보살펴주고 관심해주고 보호해줄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 관심과 대상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네 번째로는 사랑과 감사의 표현들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경상도 남자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집에 들어와서 밥도 알란 자자 그 세 마디만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너무 무뚝뚝한 거에 대한 표현이겠지만 고마운 건 고맙다고 하고 감사한 건 감사하다고 하고 잘못한 건 미안하다고도 하고 하는 이 표현이 필요해요. 사실 한국에서는 음식점에서 밥 먹고 나오면서 고맙다고 얘기를 잘 안 하죠. 미국에서는요, 돈 주고요, 팁 주고 땡큐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음식점에서 그 서브하고 갖다 주는 사람한테 내 돈 주고 먹으면서도 고맙다고 하면서 왜 아내들한테는 밥 먹고 잘 먹었어,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그 얘기 왜 못합니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맛있으면 좀 팁도 좀 부인한테 좀 줘보십시오. 남의 집에 가서 다른 집이라는 사람한테는 팁 주면서 자기 부인한테는 왜 팁도 안 줍니까? 생활비 주는데 생활비는 생활비고 생활비는 밥값 주는 거고 팁은 서비스한 거에 대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더 잘할 거 아니겠어요? 사실 팁 주면 잘하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하고 식당에 가면요, 원래 팁은 나올 때 주는 건데 미리 줍니다. 미리 주되 아주 풍족하게 줘요. 많이 줘요. 보통 15% 주냐, 이 사람은 20%, 심지어는 30%도 미리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반찬이 별의별 반찬이 다 나와요. 그리고 불러가지고 뭐 좀 달라고 하면은 아무 소리 없이 얼마나 잘 갖다 주는지 몰라요. 대접받는 방법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너희가 대접하라. 밖에 사람들한테도 그렇다면 집에서도 좀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집에서는 자꾸 당연하게만 받으려고 하시느냐,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삶의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방향, 천국을 이루는 방향. 여러분, 부부는 정말 사랑하면 마주보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특별히 인생의 후반전에 사시는 분들, 이제 손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 발이 잘 맞는지 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반 30대에 사시는 분들, 부지런히 힘써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이 잘하는 거 준비하시고 또 직장을 찾는데도 이게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가운데 할 만한 일인지 보람 있는 일인지 잘 선택하셔야 돼요. 왜? 그것이 나머지 60년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일하는 중간 30대에 계신 분, 위로 부모님이 계시고 밑으로 자녀가 있는 분들, 하여튼 내가 어떻게 정했든지 그 직장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잘 하셔야 되지만 가정에 헌신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부부의 관계가 우선적인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하시면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자녀를 키우면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우리 자녀들한테도 나중에 공부를 끝나고 일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너는 한번 놀이공원을 같이 한번 못 가고, 그리고 제대로 어디 놀러 가본 적도 없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말은 딸리지 할 일은 많지, 공부할 분량은 많지. 제가 서울신학대학에서도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공부해 보니까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양은 한 학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양이 많은지, 해야 될 게 많은지, 그것도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노는 날 애들하고 어디 가는 적이 없어요. 그날은 우리 처남이 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 놀러 가줬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 놀이공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참 뭐랄까요, 어떤
제 성취를 위해 자녀들과 하지 못했던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큰아들네를 가끔 이렇게 요즘에는 이런 그 카톡이라든지 또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 이런 걸 통해서 보면요, 우리 아들은 주말이고 뭐고 애들하고 열심히 어디를 그렇게 댕기면 애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걱정이에요. 옛날 자기 남편 생각하듯이 얘가 지금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 와이프가 좀 남편 공부하게 좀 두지, 공부는 안 시키고 애들 데리고 맨날 놀러만 간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렇습니다. 당신 남편은 영어를 잘 못해서 공부를 많이 하느라고 그렇고, 당신 아들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조금 시간을 내도 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애들 중심으로 하는 거에 대해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만하니까 하지 않겠냐고 그렇기도 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가정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요, 부인이나 애들한테 좀 이렇게 퉁퉁거리며 얘기하는 게 아주 권위가 있는 듯 생각하든지, 실제로는 안 그러면서도 말을 좀 함부로 하시는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식으로 자녀 보고 우리 가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 집 돼지입니다 이거예요. 애를 돼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자랑하고 지켜세우는 것 문제일 수 있지만 남 앞에서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집사람한테서도 그렇고 말이죠. 정말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행복해져야 우리 인생이 행복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불렀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